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 환자는 2021년 기준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당뇨, 즉 당뇨에 가깝게 당 수치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 사람들이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 30-40%가 혈당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우리들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중에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당뇨병을 진료하고 있는 문준호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환영의 박수 오랜만이시죠? 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신 건가요? 아, 네. 이런 걸 처음이라서 저는 딱딱해가지고. 딱딱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함께하고 나시면 매일 출연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방송 매일 불러주십시오만 따로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당뇨인 시대 뭐 이렇게 요즘을 부르더라고요.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까지 붙였나 싶긴 한데 진짜 그렇게 심각한가요 요즘? 네,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고 앞서 그 뭐 당뇨 전 단계 말씀하셨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거의 당뇨병 전 단계라서 지금 여기는 지금 나이대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당이 문제가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건 저희 PD가 약간 조금 찔려하고 있긴 한데 농담이고요. 전당뇨라는 게 당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여야지 되는 건가요? 네, 그 전당뇨 혹은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임의로 정한 혈당 기준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당뇨병은 밥 먹기 전에 혈당이 126이 넘거나 밥을 먹고 나서 200이 넘었을 때를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당뇨병 전 단계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정상보다는 높은 상태 그런 당뇨병 전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단계라고 들으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복에 126, 식후에 200이 초과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셨는데 정상보다는 조금 높을 때 전당뇨다. 그럼 정상은 어느 정도예요? 정상은 이제 밥 먹기 전에 100 이상, 그러니까 100에서 126 사이가 밥 먹기 전에 그 정도 나온다 라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진단은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손끝으로 하는 거는 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과도하게 겁을 먹거나 또 과도하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당뇨병 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다, 정상 100은 넘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셔야죠.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 수치 잴 때마다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가정용 혈당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재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140몇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90몇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요? 140몇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네, 기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고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제 골자는 이제 손끝으로 하는 게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저도 이제 당뇨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제1형 당뇨, 2형 당뇨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네, 이제 당뇨병 대부분은 이제 90% 이상은 2형 당뇨병이고요. 흔히 이제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당뇨병이 2형 당뇨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 전문적으로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2형 당뇨랑 관련된 얘기이고 1형 당뇨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소아당뇨병이라고도 하고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인슐린을 못 만드는 상태가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네. 인슐린은 췌장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췌장 베타세포가 망가졌다든지 어쨌건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을 못 만들면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를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2형 당뇨다. 자, 그럼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진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별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2형 당뇨병이고 아, 1형 당뇨병이면은 거의 100이면 100 아마 1형 당뇨병이고 이것은 심각한 좀 당뇨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럼 앞서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1형 당뇨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네, 심각한 거고 그 인슐린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인슐린 주사를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는 아주 힘든 종류의 당뇨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2형 당뇨병이고 감사하게도 그런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형 당뇨병이 더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특별히 살면서 내가 1형 당뇨에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에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공복 혈당 지수인데 찾아보니까 또 공부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까 당화 혈색소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뭔가요? 네, 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사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당화혈색소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혈색소가 당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빨간색 이제 적혈구라는 것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우리 몸의 혈당이 높으면은 그 우리 몸 피에 이제 혈당 포도당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혈액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화되었냐를 나타내는 거고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안내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공복 혈당 말씀해 주셨는데 공복은 전날 밤에 많이 먹고 오늘 아침에 재면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수치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외래오실 때 이제 지난 며칠간은 되게 열심히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안 좋으시면 이제 그동안 며칠간만 좀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좀 관리가 안 되셨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네. 열심히 하셨다는 게 뭐를 열심히?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을 이제 관리를 해서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당화혈색소가 이제 7% 미만이면 괜찮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괜찮게 나오고 계속 좀 게을리하다가 어제 오늘만 열심히 하면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죠. 네. 속일 수 없군요. 네, 속일 수 없습니다. 공복 혈당을 재려면 몇 시간 정도를 굶고 재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을 공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날 저녁에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재러 가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전날 많이 먹은 거랑 적게 먹은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에 있어서 당화혈색소를 핵심적으로 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집에서는 당화혈색소라는 걸 잴 수가 그쵸.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재요? 그럼 그냥 피 뽑아서 피 네, 혈액 뽑아서. 검사하면은 네, 나옵니다. 당뇨하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발병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이상의 젊은 층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 안 그래도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30 세대의 당뇨병이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기에 비만이 증가하면서 이제 젊은 나이층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남자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젊은 여성분들 보면 사실 그렇게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당뇨병이 증가하나 봤더니 이제 탄수화물,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당뇨병이 증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단 거 안 좋대요. Excuse me? 듣고 있나요?
운동해서 괜찮나요? 단 거 많이 먹어도 운동하면 괜찮습니까? 운동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단 안 먹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답니다. 스트레스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엄밀히는 이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병적인 어떤 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다음날 혈당이 올라갈 수는 있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병이 생길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네,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병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당뇨병이 단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답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또 봤어요. 네. 도대체 당뇨병은 왜 걸립니까? 네, 당뇨병 원인은 사실 복잡하고 의사들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단 거를 많이 먹어 생기는 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마르면서도 당뇨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고 비만한데도 혈당 멀쩡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사람의 혈당을 결정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당뇨병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큰가요? 네, 생각보다 크고요. 그것은 사실 단 거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많이 비만한데도 당뇨 없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물어보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유전적인 부분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뇨병 전 단계가 있거나 당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식습관과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혈당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지만 당뇨병인지 아닌지 여부에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이 많이 와서요.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 우리 준비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윤경님께서 당이 떨어져서 방금도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며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호되게 당뇨를 겪어내다가 10월부터 약 처방을 받고 약에 의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식후 2시간에 250을 넘어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평상시에 단 건 잘 안 먹는데 방금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조금 찔려서요. 조금 더 줄여야겠죠?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그 저혈당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혈당이라는 거는 혈당이 특정 수치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손발이 떨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70 아래를 떨어졌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가 없는 저희도 당 떨어진다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저혈당 70 미만으로 떨어진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당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진짜 혈당을 재셔서 70 아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 혈당이 한 100 정도인데 그냥 당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일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실제로 저혈당이 떨어졌다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좀 센 약을 쓸 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센 약을 쓰셨다는 건 당뇨가 그동안 오래되셨거나 정말로 아까 그 사연에 그 250 이상으로 잘 조절이 안 될 때 의사들이 약을 그렇게 세게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 저혈당이 진짜로 70 아래로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은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약을 좀 약한 걸로 바꿀지를 좀 일단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식습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속 저혈당이 이렇게 반복되면 일상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혈당을 측정을 해서 진짜 저혈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그게 맞으면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센 약은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오래 먹어도 괜찮냐? 가장 좋은 거는 몸 관리를 해서 약을 줄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당뇨는 워낙 역사가 긴 질환이고 워낙 오랜 기간 썼던 약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하던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9318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당화혈색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전날 좀 무리하셨거나 하면 공복 혈당이 높으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셔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인지 정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공자님 말씀 같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당뇨가 걱정되시면 이제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의사들이 이제 운동을 해라라는 걸 말을 할 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30분 이상 매일 하라는 그러네요. 건데 사실 저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찔려요. 근데 일단 안 하시는구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네. 그런 운동이랑 탄수화물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라고 했으면 또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일단 주의 정도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현우님께서 저는 저희 후배, 중학교 후배가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흡연은 기본이고요. 믹스 커피를 너무 자주 마셔서 걱정입니다. 믹스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당뇨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그 사연자분 이제 나이 혹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실 이제 연세 이제 중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사실 믹스 커피는 정말 드시면 안 된다. 아메리카노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믹스 커피는 이제 어떻게든 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먹어야 속이 시원해진다나. 이제 건강에 20, 안 좋은 거 다 30대가 하셔. 라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저희가 뭐 라떼 뭐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중년분들 믹스 커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혈당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733님께서 저는 비만인입니다. 건강검진을 3번 했던 6년 사이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60이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당뇨병인 것 같은데 당장 병원 가야 할까요? 네, 이제 당뇨가 한 번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당뇨병이라고 하진 않고요. 근데 사연자분 말씀 들으면 150, 160 아마 반복해서 3번 공복 정도. 혈당 126 이상이 나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병원 가셔가지고 당뇨병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치료 전략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3725님, 당뇨약과 감기약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빈속에 먹어도 괜찮나요? 네, 언제든지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좋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답이고요. 사실 언제 먹어도 당뇨병 대부분의 약은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강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데요. 식후 먹으라는 이유는 속 쓰리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루 중 언제 먹어도 일반적으로는 괜찮으니까 너무 식사 및 그 복용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기약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뭐 따로 피해야 되는 약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네, 특별히 피해야 되는 약은 없고요. 특정 이제 피해야 되는 약이 있으면은 그 약을 처방받는 선생님께서 이 약은 어떤 약이랑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전에 안내가 됐을 거니까요. 그런 거 따로 들으신 거 없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으시면서 혹은 뭔가 나도 당뇨 증상과 조금 비슷한 것 같다. 혹은 들으면서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물어봐 주세요. 자, 앞서 저희가 2030 세대 좀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30세 미만의 당뇨병 유병자들이 인지율,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다라고 깨닫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검사 요즘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하면서 이제 당뇨병 인지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이제 검진을 모든 전 국민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표본 이제 뭐 몇만 명을 표본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당뇨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제 인지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검진이 보다도 보편화되면은 그런 인지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앞서 단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습관이 좀 단 걸 좋아하는 우리 PD 같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고위험군, 당뇨를 좀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특히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당뇨가 있을 경우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내가 당뇨 걸릴 확률이 대강 이제 15% 정도, 두 분이 있을 경우에 한 30%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높네요. 부모님 두 분 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한 3명 중에 1명 당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가족력이 중요하고요. 이외에 뭐 비만, 내가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령층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몇 세 이상 정도 되시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가요?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당뇨뿐만 아니라 전신의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차곡차곡 늘어나기 때문에 음. 네, 특별한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은 내가 지금 뭐 40대라고 치면 내가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거든요. 내가 혈당이 한 공복 혈당이 110 정도다. 내가 당뇨 전 단계다. 그럼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조심해야겠다를 스스로 알고 지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딱 나이가 얼마라고 조심하고 안 하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나 당뇨인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여러 뭐 강의를 다니거나 당뇨병의 증상이 뭔가요라고 하면은 제 첫 번째 답은 당뇨는 증상이 없습니다입니다. 아, 그런데도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이제 당뇨병의 증상이 꼭 나오거든요. 다뇨. 네, 3다 증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맞아. 하는데요. 네. 다음, 다뇨, 다식.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그래서 많이 먹어서 소변도 많이 나오고 그걸 다뇨라고 하죠. 그러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 이제 칼로리가 빠져나가니까 배가 고파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3다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혈당이 정말 조절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300, 400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3다 증상이 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당뇨병이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당뇨병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을 해서도 안 되고 네, 증상이 있으면 심각하니까 꼭 병원에 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가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당뇨에 노출이 됐을 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왜 치료가 시급한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당뇨를 치료하는 목적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나 음료수를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몸의 피가 그만큼 끈적끈적하다는 거를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손에 끈적끈적할 정도로 그런 끈적끈적한 피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 얇은 혈관들을 이제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관 합병증이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음 다뇨 다식과 같은 증상을 막으려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이런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은 좀 이제 심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뇨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목소리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주셨고 어떤 합병증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혈관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이제 큰 혈관 합병증과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크다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 작은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큰 혈관 합병증은 이제 심장혈관이나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합병증이 있고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작은 혈관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콩팥, 눈, 신경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지면 심한 경우에 투석을 해야 되고 눈은 물론 심한 경우에 이제 실명으로까지 갈 수가 있고 신경이 안 좋아지면은 손발이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발이 다치어도 이걸 느끼지 못해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치료해야 되나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받은 당뇨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이런 합병증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고 또 이런 방송에서처럼 이런 합병증의 경각심을 느끼고 배우신 다음에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병이 됐다. 나중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합병증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령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실명이 됐는데 갑자기 눈을 떴다 그런 얘기는 사실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평생 투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경각심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생긴 합병증은 대부분 회복이 안 돼서 미리미리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발생한 합병증은 나중에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전당뇨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아무래도 식습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나요? 네, 사실 식습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네. 저탄고지 이런 것도 한때 유행이었고 그런데 1순위로 말을 하는 건 어떻게든 탄수화물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탄고지가 이제 지방이 많은 게 좋은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연구도 사실 그런 연구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지만 먹는 게 탄수화물을 먹는 만큼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살찐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고기만 먹으면 생각보다 혈당이 별로 안 올라요.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먹기 때문에 뭐 밥을 먹거나 냉면을 먹거나 해가지고 혈당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혈당에 미치는 가장 영향이 큰 건 탄수화물이라서 그렇구나.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탄고단. 그죠? 그렇네요. 저탄고단. 입에 착 안 붙는데 어쨌건 네. 그러네요. 입에 착 붙진 않지만 저탄고단. 그러네요. 그러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 성분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먹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절대로 무언가 챙겨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여주나 뭐 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많이 그쵸.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은 간이나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 3 정도는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식사를 잘 하시면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쇠약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쭤보시는 게 아니라 되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잘 드시는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하진 않지만 꼭 드셔야겠으면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 3 정도 하나씩 드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뇨가 워낙에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자, 그럼 피해야 하는 식재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탄수화물 피해라라고 말씀드렸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단순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이라는 것은 이제 입에 단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녹말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복합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입에 단 거 피해라라는 거고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입에 단 거, 뭐 과자나 사탕, 케이크, 과일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반면에 이제 대체 음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흰밥보다는 잡곡밥, 이제 흰 빵보다는 잡곡빵 이런 걸 드시는 것이 혈당 오르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식품들 뭐 예를 들면은 콜라가 있는데 제로 콜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혈당 관리에 뭐 도움이 좀 되긴 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제로가 아닌 일반 콜라보다는 뭐 제로 코크를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연구들이 됐는데 그런 대체 감미료를 쓰는 경우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오리지널 이제 제로나 그런 칼로리가 줄이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탄산수를 좀 드셔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이제 칼로리가 그냥 아예 탄산수. 물론 먹고 나면 이걸 먹는 이유가 뭔가 내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결국 먹는 거거든요. 탄산수 먹으면은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맛이 그 순간에 좀 배고파서 참지 못하는 거는 한번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청취자분들은 이제
말씀 잘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먹는 걸 참기 힘들면은 음. 한번 뭐 그런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뇨하면 혈당 체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병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는 하셨지만 혈당 체크를 언제 해야 가장 알맞는 건지 시간이나 시기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당뇨 교육할 때 이제 식전 그리고 식후 2시간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식전 식후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은 네, 측정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측정을 하고 계시면 그것 자체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 측정하는 분, 하루에 2번, 3번 측정하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측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혈당이 잘 관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혈당 수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식후 1시간이면 1시간 그때 체크했다고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식후 2시간 놓쳐서 안 되겠네? 이거보다는 지금 식후 3시간이면 저는 식후 3시간에 얼마였어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네,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의사 선생님 방송 참 잘하십니다. 내용 설명도 알아듣기 정말 좋아요라고 8204님께서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셔야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뇨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뇨 나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당뇨병 치료약이 뭐냐 그러면 당뇨병 약제랑 인슐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치료랑 관리라는 개념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치료라는 것은 약을 먹고 그 병이 없어지는 걸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뇨병 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치료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한 5kg에서 10kg 이상 빼면은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병 약을 많이 먹다가 끊는 경우도 있어서 체중 감량을 정말 이제 많이 하시거나 혹은 요즘은 이제 고도 비만하신 분들은 위를 일부 절제하거나 잘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위절제 수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또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관리하는 질환이다. 그러고 앞서서 이제 합병증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혈당을 잘 관리하면 그런 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면서 지내면 되는 그런 함께 가면 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걷기 운동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운동들 하면 좋냐? 뭐 아까 30분씩 하루에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이 당뇨에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유산소 운동 결국 에너지를 써서 없애야 된다. 혈당을 써서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모두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운동은 하면 좋다. 저는 못 하고 있어서 약간 찔리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이 들었으면 그때 그냥 움직이면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약을 드시는 분들, 뭐 인슐린 주사를 주입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당뇨에 대해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당뇨가 잘 조절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고 생각이 하는 거죠. 난 당뇨병이 없어졌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당뇨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가 잘 조절됐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중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네. 비유를 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거는 눈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안경을 써서 잘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눈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니니까 병원을 꼭 계속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다닌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고 정말 조절이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뭐 이제 험한 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든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아무래도 의학 코너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도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시기만 해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네, 당뇨병 관리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정말 네,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 많이 내시고 마지막에 당근 주시고 끝내시는 건가요? 아, 그죠. 어떻게든 계속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칭찬드린다. 그것만으로도 관리 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준호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